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수업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 경영 활동, 경영 과정 관리 활동을 이제 넷으로 나눠가지고 으로 계획을 하고 계획화, 그다음에 조직화, 그다음에 지휘화, 마지막으로 통제화 이렇게 하는 것을 경영의 과정 관리 활동이다라고 해서 이것들을 계속 배워가고 있어요. 그런 과정 중에서 처음으로 계획을 하는 계획화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재원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구성을 하는 조직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부터 이제 지휘화를 배울 건데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뭐 금융회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배우는 시간이 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휘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와 말 그대로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경영함에 있어 가지고요. 전반적인 종업원들을 끌고 지휘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리더십이라고 요약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 지휘와 활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휘와의 개념, 그다음 지휘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그다음에 동기부여, 그리고 대표적인 동기부여 이론 등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리더십의 의 그리고 다양한 리더십의 유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구분들 한번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 가지고요. 성공한 리더가 되기 위한 리더십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성공한 리더가 되기 위한 리더십 강의가 열렸습니다. 정동일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뚜껑의 법칙으로 리더십을 설명하며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어떤 조직의 역량은 그 조직을 이끄는 리더의 리더십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뚜껑의 법칙입니다. 정 교수는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능력과 정확한 전략적 판단과 효과적인 실행을 통한 목표 달성 능력 이 두 가지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리더의 두 가지 역량이 필요합니다. 지위가 올라갈수록 정확한 전략적 판단과 효과적인 실행을 통한 목표 달성 능력이 더 중요한 역량이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직장에서 후배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상사가 부장급에서 은퇴하는 경우를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올바른 목표를 설정해 주는가? 올바른 목표를 설정했다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 주는가? 이것이 기업 발전을 위해 더욱 필요한 리더의 자질이라는 거죠. 자, 정 교수님 이어서 자신이 직접 1에서 3년 차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존경하고 싶은 리더의 특징을 강의실 화면에 띄웠는데요. 부하의 성장을 돕는 리더, 그다음 부하를 배려하는 리더,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리더, 공을 부하에게 돌리는 리더 등이라고 나오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요약을 한다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영향을 통한 자발적인 추종을 이끌어낸 뭔가 리더가 팔로워들한테 종업원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자발적으로 팔로잉을 추종을 이끌어내는 것이고요. 정확한 전략적 판단과 효과적인 실행을 통한 목표 달성이다. 팔로잉 했으면 여기서 내가 정확하게 뭐를 해야 됩니다. 목표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실행을 해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이다 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까지. 자, 그렇다면 목표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전략적인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해야 돼. 우리가 언제까지 무엇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을 해야겠죠. 우리가 저걸 하기 위해서는 이마저마저마저만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거를 달성해야겠다. 세 번째, 실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우선순위 확립과 이에 의거한 자원의 배분이죠. 우리가 이거 저거 저거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어느 것이 우선돼야 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자원은 어떻게 배분을 할 건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실행 과정에 대한 끊임없는 점검을 하는 것이 바로 목표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존경받는 리더의 네 가지 특징을 꼽자면 첫 번째, 부하의 성장을 돕는 리더. 두 번째, 부하를 배려하는 리더. 세 번째,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리더. 마지막으로 공을 부하에게 돌릴 줄 아는 리더가 돼야겠다. 지금 여기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이번에 우리가 지휘화 과정을 배우면서
요약되어 있는 이런 거를 배울 거예요 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휘하라. 자, 지휘와 경영자가 조직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일련의 과정. 네, 가 조직원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해가지고 목표하는 바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일련적인 과정을 지휘화라고 한다. 네,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획화, 그 다음에 조직화, 그 다음에 지휘화, 그럼 마지막으로 통제화 이렇게 진행되는데 과거에는 이 지휘화에 대해서 조금 좀, 좀 비중이 좀 적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에 와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정관리 활동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경영관리 기능 중에서 계획하는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경영관리 기능이요. 계획화,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직화는 계획을 실행하는데 자원을 모으는 기능을 합니다. 자원을 모으고요. 자, 지휘하는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의 재능을 발휘하도록 몰입과 감동을 연출하는 과정이 바로 뭐다? 지휘화다. 실제 do it를 하는 거죠. 예, 우리 구성원들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제화는 일이 올바르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해가지고요. 경영관리 기능으로 봤을 땐 계획화, 그 다음에 조직화, 여기 좀 오타가 났네요. 조직화가 아니라 저 위에 거는 지휘화입니다. 지휘와 노력 고치에서 비전 의사소통, 그 다음에 감동 연출, 동기부여해 주는 거, 마지막으로 통제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영자가 지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휘 과정을 통해 부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동기부여를 통해서 부하들의 행위가 목표 지향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해가지고요. 이것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지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해서 지휘 과정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주고 그다음에 동기부여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목표 지향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올바른 지휘와의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렇다면 지휘 기능의 성격과 그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과거의 지휘 기능 관리 통제 방식이었다면은 최근에 들어가지고는요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통제를 하고 막 이러는 것보다도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가지고요 소통과 배려를 통해 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내용 보시면 될 테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동기부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뭐예요? 스스로 학습하는 거, 자가 뭐라고 하던데? 어쨌든, 스스로 학습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남들이 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동해가지고 동기부여가 돼서 공부하는, 마찬가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 시켜서 일을 하는 것보다 정말로 경영을 잘하는 거는 지시를 잘하는 것보다 그 직원들이, 종업원들이 능동적으로 본인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거를 전문적 용어로 뭐라 그래? 동기유발을 시켜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한번 보자고요.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 요인들에 의해 형성된 내적 심리 상태로서 동기를 실제 목표 지향적 행위로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요. 심리 상태가 나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생겼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바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행동까지 옮겨가지고 하는 것. 이걸 바로 동기부여라고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개인의 입장과 바라보는 거에서 그다음 경영자의 입장에서 달라요. 무슨 말이냐? 종업원 일하는 사람에서의 동기부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개인의 목표 달성 또는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으로 행위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의 방향을 유지하는 과정, 자발적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내가 이 방향을 통해서 계속 일하려고 하는 그거를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얘기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각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그렇다면 경영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동기부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경영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종업원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것.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것. 근로자,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능동적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방향을 놓은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거를 끊임없이 가져가는 거. 이걸 유발,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경영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내가 아닌 종업원들한테 그들한테 어떠한 내가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그들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견주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거를 동기유발. 같은 내용이지만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동기부여라고 하는 게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고민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경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구성원들이 좀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분위기를 만들고 끌고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한 연구가 긴 시간 동안 다각화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동기부여에 대한 내용 이론이라고 하는 것과 동기부여에 대한 과정 이론이라고 나누.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동기부여 내용 이론은요, 동기부여 시키는 데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한가, 어떤 게 있으면 능동적으로 구성원들이 일을 하는가라고, 이것을 살펴보는 것을 바로 동기부여에 대한 내용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게 아니야. 어떠한 그 팩트, 어떠한 그 뭐 요소, 이거보다도 중간중간에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 뭔가에 대한 선택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러저러 하니까 이런 동기유발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더라. 동기부여가 어떠한 선택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동기부여의 과정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먼저 첫 번째, 동기부여에 대한 과정 이론입니다. 내용 이론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성원으로 하여금, 종업원으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느냐. 욕구 단계 이론, 그 다음에 이요인 이론, 그 다음에 성취 동기 이론 등이 있어요. 요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먼저 가장 많이 얘기가 됐고요. 기본적인 종업원들을 동기화시키는데 중요하게 작용해 다루는 이론이고요. 가장 널리 알려진 게 욕구 단계 이론이라고 있는데요. 매슬로우 1943년에 제시된 욕구 단계 이론입니다. 개인이 지닌 욕구와 동기부여에 관한 이론으로서 중요한 기초를 마련을 했는데요. 사람은 여러 가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욕구. 근데 그 욕구가 하나씩 충족돼 가면서 내가 동기부여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욕구라고 하는 거는 단계가 있어요. 낮은 단계에서의 욕구가 있고요. 또 높은 단계에서의 욕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욕구 단계 이론에는 두 가지 대전제를 깔고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충족하지 못한 욕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동기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내가 아직 만족하지 못한 욕구가 있으면 이걸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라고 하는 전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아까 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낮은 단계의 욕구를 충족하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를 충족하면은 그 다음 단계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인간은 노력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전제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구는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르긴 하지만 이를 분류하면 몇 가지 공통된 범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아주 기본적인 욕구는요. 보시는 것처럼 생리적인 욕구예요. 생리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는 의식주 등과 같이 삶 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적인 인간의 욕구를 말합니다. 기본적인 거. 사람이 입고, 먹고, 자고 해야 되는,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기본적인 거를 생리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다 추가하자면 휴식을 좀 갖고 싶어요. 그다음 기분 전환도 좀 하고 싶어요. 그다음 직무에서 물리적인 안정감을 좀 느끼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욕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채워지고 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사람은 안전 욕구를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안전 욕구라고 하는 거는 안전한 내가 일하고 있는 작업 상태 내지는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그 직무의 안정성, 그리고 기본적인 보상과 혜택, 뭐 물리적인 안전도 그렇지만 경제적인 안전, 뭐 그다음에 내 그 신분적인 안전, 이런 것들, 이게 안전을 내가 만들려고 하는 욕구, 요게 채워지고 나잖아요. 그럼 다음 단계로는 사회적인 욕구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사회적인 욕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우호적인 동료 관계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고객과, 근데 동료만 있는 게 고객도 있으니 고객과 상호작용, 그리고 상사, 그리고 부하 직원,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 이게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욕구를 내가 갖게 되는 거. 여기까지가 보편적으로 낮은 수준의 욕구다라고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고요. 이것까지가 충족되고 나면은 이제는 좀 높은 수준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기본적인 사람의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뭐예요? 존경의 욕구라고 합니다. 존경의 욕구. 느낌이 좀 오죠? 어때요? 중요 직무에 대한 책임을 맡고 싶고요. 그 다음에 승진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승진도 했어. 인정도 받았어. 중요한 직책도 맡았어. 그것까지 다 완성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사람한테 느껴지는 욕구는요. 업무적으로 봤을 때 실현의 욕구다라고 해서 창의적이면서 도전적인 업무를 맡고 싶고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고 싶고요. 직무 유연성과 자율성을 부여받고 싶은 바로 기본적인 사람의 욕구다. 그렇다면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매슬로우가 주장한 욕구 단계 이론에서 기본적으로 사람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의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서 내가 그거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두 번째로는 보편적인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욕구들이 다 다르긴 한데 그룹화 시켜놓고 표준화 시킬 수가 있더라. 그거에 대해서 표준화 시키다 보니까 등급으로 봤을 때 첫 번째가 가장 기본적인 등급인 어때요?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가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여기까지가 좀 낮은 욕구라면 그 다음에 이게 충족되고 나면은 존경의 욕구, 마지막으로는 내가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이거에 맞춰가지고 어때?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해주면 그 레벨에 맞춰서 그 욕구에 맞춰서 동기부여를 해주면은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이론으로 나오는 것이 1968년에 허츠버그로부터 제안된 이 요인 이론, 투팩터 서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동기위생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동기위생 이론. 자, 쉽게 얘기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아, 허츠버그의 이 요인 이론은 1년의 연속적인 연구 과정을 통해서 정립되었습니다. 즉, 이 이론은 200명의 기술자와 회계사들을 대상으로 한 욕구 충족에 관한 연구와 이러한 욕구 충족, 동기부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실시를 했고요. 이러한 1년의 연구를 통해서 개인의 동기를 자극하는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을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생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불만족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기 요인이라고 하는 건 만족 요인이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요인 이론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요인이 있어요? 사람은 조직원은 근로자는 종업원은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것 때문에 불만족스러워라고 해가지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요인이 있고 나 이것 때문에 반면에 이거 굉장히 만족스러워라고 해가지고 만족도가 올라가는 이 두 가지 요인이 있더라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요인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위생 요인, 불만족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위생 요인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주로 개인의 불만족을 방지해주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만족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요인은 주로 개인의 생리적 욕구와 안정 욕구 그리고 애정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개인의 불만족을 해소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불만족 요인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직무 만족이나 직무 동기가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위생 요인의 기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직무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유발하기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위생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에 대해서 나빠지면 사람들이 불만족해 마이너스가 계속 된다는 거 우리 근로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해치를 해주잖아, 해결해 주잖아. 그런다고 해서 막 만족스럽지 않아요. 왜? 요거는 불만족스러운 거를 해결해 줬을 뿐이니까 제일 잘 돼봤자 제로인 거지. 마이너스만 안 된다라고 하는 요인들이에요. 어떤 요인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직무 불만족하는데 위생 요인으로는 작업 조건, 동료와의 관계, 정책과 규정, 관리자의 자질, 기본 임금 급여 이런 것들 때문에 불만은 생길지언정 요거 좀 좋아진다고 해서 일을 열심히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생 요인에 해당하는 요인이다. 우리가 동기부여를 위해서. 자, 그렇다면 동기 요인은 뭐냐? 요거는 잘해주면 동기가 유발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만족 요인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동기 요인은 직무에 대한 만족을 결정짓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이에 속하는 걸로는 성취감, 인정, 책임감, 성장과 발달 가능성, 직무 그 자체 등을 들 수 있고요. 이들 요인들은 직무 내용과 관련 지어 직무에 대한 만족을 결정짓는 의미에서 만족 요인이다라고도 불려집니다. 한데 허치버그에 의하면 위생 요인이 직무 동기를 작동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동기 요인은 불만족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동기 요인이 결핍됐다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극도로 불만족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동기만 유발이 안 될 뿐인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가 있는지를 보니까 직무 만족을 봤을 때 만족 요건으로는 성취감, 그다음에 인정, 책임감, 직무 자체, 개인 성장, 발전 가능성 해가지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크게 이 요인 동기 유발과 동기 부여와 관련했고 이 요인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위생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동기 요인이 있다. 위생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 때문에 불만족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조직원들이 불만족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 이거는 가급적이면 해제시켜줘야 된다. 두 번째 이 동기 요인은요. 이걸 해주면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동기 유발이 되더라. 요거를 플러스를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 요인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이외에도요. 우리가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어때? 성취 동기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취 동기 이론은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런 거 마치 인간의 욕구의 기초에서 동기부여를 설명하려는 이제 이론인데요. 그 중에서도 성취 욕구, 그다음에 친교 욕구, 그리고 권력 욕구 등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욕구라고 이제 강조를 했어요. 성취 동기가 강한 사람은 목표 설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취 동기가 강한 사람은 목표 달성 과정에서 경과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성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원합니다. 성취 동기가 강한 사람은 그 동료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요. 그 목표를 기여할 수 있는 성과 지향적인 동료들과 같이 일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별도로 있더라. 그래서 그들 성취 동기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동기유발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좀 더 나아가 가지고요. 그 사람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까지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 성취 욕구가 강한 민족이야, 국가야 그러면은 걔네들은 열심히 일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성장하더라. 그래가지고 성취 동기가 높은 나라는 경제적으로 높은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성취 동기가 낮은 나라에서는 경제 성장이 저조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어찌 보면 뭐 당연한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동기부여의 내용에 대한 거는 동기부여의 내용에 대해서는요. 총 세 가지의 이론이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욕구 단계에 대한 이론, 두 번째는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요. 이 요인의 팩터에 대한 이 요인에 대한 이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성취 동기에 대한 이론. 이 세 가지는 동기 부여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거라면은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기부여과 관련해서 내용과 관련된 연구도 있지만 어때? 그 과정과 관련된 연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기부여 과정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기부여가 어떠한 선택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뭐 어떤 내용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동기가 유발되느냐, 동기부여가 되느냐, 요거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들 이론은 어째서 사람들의 특정 행동 방식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과정 이론은 인간의 선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기대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964년 브룸에 의해서 기대 이론은 사람들은 자신이 바랄 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기대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기대 이론에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업무를 하면서 이에 대한 의미 있는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만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지 이게 동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기 유발이라고 하는 거는요. 세 가지의 항목이 연관이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기대감, 그다음에 수단성, 내가 이걸 하고 나면 어떤 수단으로 보상을 해줄 건지, 그다음에 보상 가치, 그래서 내가 이 일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보상을 받는 수단, 그다음에 그 보상에 대한 가치, 요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기대가 있으면은 일을 하게 된다. 그 선택에 의해서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자, 어찌 보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공정성 이론이라고 하는 게 공정성 이론은 뭐냐면은요. 아담스가 1963년 공정성 이론이라고 하는 걸 펼쳤는데요. 이 이론의 핵심은 사람들의 행위가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공정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동기화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하향 평준화, 상향 평준화. 요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나는 2시간 일을 하고 2만 원 받았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 4시간 일했어요. 그럼 쟤는 4만 원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4시간 일했는데 쟤한테 3만 원을 주잖아요. 그럼 난 2시간 일하고 2만 원 받았고 쟤는 4시간 일했는데 3만 원 받으면은 B라고 하는 사람이 화가 나겠지. 그럼 일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쟤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안 한다는 거지. 왜? 생각했던 것보다 쟤는 더 조금 받으니까 난 좀 더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잖아. 그러면은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동기화시키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공정하지 않게 뭔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공정하지 않게 어떤 게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조직원들이 일을 내 능력만큼 하지 않고 동기화가 돼가지고 하향 평준화 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경영자들은 공정성 이론을 통해서 다음의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경영자는 기업의 종업원들이 근로의욕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땀 흘려 노력한 결과에 대한 대가가 공정하게 주어지도록 하여 성과와 보상이 합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둘째는 개인은 자신이 얼마나 받느냐 하는 것보다 같은 혹은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의 어느 수준인지 비교하여 동기부여의 정도를 평가합니다. 이에 경영자는 개인의 업무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공정한 보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뭐에 대해서 봤어요? 지휘화에 대한 첫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과정관리 중에서 계획화, 그다음에 조직화, 그다음에 지휘화를 하게 되는 건데 말 그대로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 봤던 거는 지휘화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동기부여라고 하는 놈을 봤어요. 동기부여,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접근 방법을요. 크게 어떤 것이 동기부여를 시켜주느냐 내용 이론과 관련해서 봤고 어떤 과정이 동기부여를 시켜주느냐 이거는 과정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 내용 이론으로 봤을 때는 먼저 첫 번째 욕구 단계 이론이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요인 이론이 있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성취 동기 이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과정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일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한다 기대 이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다 똑같이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공정성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리더십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